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안을 여러 번 변경하며 중심을 잃은 게 아니냐, 그런 비판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7천억 사업에 겨우 몇백억 투자하면서 노조의 단결권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비판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조인될 경우 울산을 버리고 광주를 선택한 대통령으로 나겐 찍힐 거라며 생존권 문제에 지역 감정까지 끌어들인다, 비판받을 만합니다. 반면 이해하자면 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현기차 노동자들은 급여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 당연히 할 만하죠. 경쟁력 약화 요인 중 하나를 고임금 노조에서 찾는 기업 입장에서 목표 생산량까지는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겁니다. 독일의 성공 모델을 이식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보려는 지방정부의 절실함은 함부로 할 게 아니죠. 모두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지방정부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기업도 민노총도 자기 이익을 지킬 만한 조직과 힘이 스스로에게 상당한 정도로 있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겐 그게 없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기입니다. 예, 광주형은 사실 좀 이해도 쉽지 않고, 예,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 네,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요. 예, 그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독일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기 때 폭스바겐이 공장을 따로 하나 만듭니다. 기존 공장 대신에. 네, 독일 모델을 따라한 건데요. 예. 그리고 그 공장에 이제 경기 침체기에 실업자 5천 명을 고용하죠. 대신 급여를 깎아요. 이걸 노조가 찬성해주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모델인데, 광주형은 이걸 이제 차용해가지고 급여를 3,500 정도로 낮추죠. 일종의 예. 반값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부분들인데요. 거의 반값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정규직 업계, 노동자들, 예, 예. 자동차 업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대신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주택이나 교육이나 의료 이런 데 들어간 돈을 보존해 주는 거죠. 예, 복지로. 그리고 기업은 그러면 이제 생산 단가가 낮춰지니까 급여가 줄어서, 그래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뭐 그런 모델이에요. 일종의 순환 모델, 상생 예.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광주의 목표였었는데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디서 걸렸냐면 현대자동차는 그러면은 35만 대 생산될 때까지는 노조 단체 협상 안 된다. 네, 그렇죠. 예. 임금 단체 협상 유보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5년 정도입니다. 그걸 하면 5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노조는 5년이나 노동구를 침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침해는 맞죠. 예.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 뭐 여전히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것인가, 예, 그 차별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또 기존 울산의 기존 공장에 있는 기존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자기들 급여 수준도 흔들리고. 네,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그렇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맞는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월급이 아니죠. 그 연봉 3,500짜리, 직접 고용한 1,000개, 또 그리고 파생되는 일자리 한 해서 10,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지역에. 이 이슈에서 누가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가? 그럼 구직자라고 봐요,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 기준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타결이 되면 광주시장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각각 이해 당사자들 저희가 뉴스공장에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양승태 법원 행정처에서 처장을 맡았었던 박병대 고용안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의 관여 범위
그 정도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상당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왜 구속됐습니까? 네, 지금 딱 검찰이 그 논리로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급자인데요. 예. 이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하 명령 체계에서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에 왜 하급자만 그러면 구속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예, 맞는 이야기고요. 요 사안은 저희가 따로 3부 3.5부가 되겠네요. 3, 4부 사이에 저희 서기호 판사 모시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법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관 출신을 법관들이 스스로 구속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많았죠. 예. 네, 실제로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선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말했다던데 이 말 자체가 본인이 선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MBC에서 단독한 것인데 저희가 어제 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만 사건 배당할 때 컴퓨터 조작한 거 아니냐, 전산 조작한 거 아니냐 했더니 현직 모 판사가 인정했어요. 예. 네, 그런 멘트를 MBC가 어제 보도했었는데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산으로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다가 배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컴퓨터라는 게 사람이 조건만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든지 컴퓨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야 얼마든지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위 이제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원 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했었다, 여러 차례까지는 아니고 했었다라는 증언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뿐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A 사건을 1번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조건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실시 여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돼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시점을 내년 1월이나 2월로 밝혔던 만큼 사실상 유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 독수리 훈련은 그 실제로 야전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병력이. 네, 키리졸브와 다른데요. 키리졸브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와 해외에서 미군이 온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뭐 탱크고 비행기고 동원되는 실제 야전 훈련인데 그 유예한다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요. 자, 다음은요. 네, 어제도 유치원 3법이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교육위 소위에서 회계통합과 형사처벌 도입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분리회계 형사처벌 대신에 행정처분을 하자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오전에 마지막으로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계를 분리해서 정부 지원금 제외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마음대로 쓰게 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이고요. 박용진 의원은 애초에 마음대로 써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네, 그렇죠. 아예 법으로 그걸 보장해 주자는 말이냐. 저는 이거는 애초에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되돌아가 보면 당연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언론도 이렇게 마치 그 대등한 가치의 주장들이 양쪽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도하면 안 되죠. 예. 네,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박용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이유가 없었어요. 애초부터. 근데 이걸 양쪽 주장이 부딪히고 각각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보도할 거면 보도를 왜 합니까? 그냥 보도자료 내고 말지.
이건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이 합의에 실패하고 나서 나와서 네, 국회 소위에서 나오면서 이야기한 바인데요. 이야기한 멘트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교비를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그거를 그냥 막 써도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걸 하자고 이야기하는 당이 이제 제정신이에요? 뭐 아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늘이 무섭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지 자유한국당 진짜. 저 이거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장의 골자 애초에 이 불거진 게 이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문제가 되겠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착복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닌다거나 자식들한테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비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돈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거 학부모가 낸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누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네, 그러면서 면세점 가서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혹은 그 돈으로 해외차 리스를 한다거나 급여에서 하는 쓰는 건 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건요. 그거를 법으로 보정해 주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양쪽 주장을 그냥 병렬해서 다루지 말아야 된다. 저는 언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 자체는. 자, 다음은요. 네,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천학급 이상을 늘리면서 원화 2만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 유치원이 집단 폐업, 모집 보류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예,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교육부 총리 유은혜 총리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요 연령대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요 사안이어서 유은혜 총리 직접 모셨습니다. 잠시 만나기로 하고요. 다음은요. 네, 원내제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5조 원 규모를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기득권 양당의 퍼커이자 신적폐 공생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연계 처리하자라는 야3당의 배제한 채 예산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동맹은 맞죠. 이게 요 사안은 사실 진보 보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보시면 바른당하고 정의당이 손을 잡았고요. 민주당하고 자유당이 손을 잡았어요. 평상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소수당이 비례성을 강화해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 맞는 주장이죠. 맞는 주장인데, 근데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이 야삼당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필요성,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절박성, 그리고 그 시급성, 당장 해야 된다. 이게 대중한테 충분히 설득되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좀 어렵거든요.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해서 이익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걸 다 합치면 결국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소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 힘이 생기는 건데 충분히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과 너무 일찍 연계해버린 게 아닌가. 이게 예산이 가진 시급성도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예. 전략적인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안은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 이런 야3당은 무기한 농성을 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네, 오늘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로 들어가서 예산안을 하는데요. 통과시키는 전혀 생소한 장면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죠. 네. 예, 그 절박성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충분히 있기 전에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이런 방식으로 알릴 수도 있죠. 예. 네, 현재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럴 말이 나올 만합니다. 야3당한테는 거꾸로 이 소위 두 당한테는 그만큼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중의 표를 받아야 결국은 힘이 생기는 건데, 자, 요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야삼당 중에 정동영 대표 나머지 두 분은 지금 그 단식에 들어가서 예. 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이 사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관철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논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안은 뭐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도 부족한 사안인데 오늘은 전화 연결이고 해서 핵심만 일단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선언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지금의 대한민국 말고 다른 대한민국을 가려면요, 선거제도 개혁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시정연설 국회 예산안 제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그런데 포용국가로 가려면 약자와 소수자를 껴안는 포용적 정치가 필요합니다. 포용적 정치 제도, 선거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포용적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포용국가가 구호가 아니라 이걸 현실로 만들어내려면 이 선거제도 개혁은 오래된 염원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대한 비전과 그리고 정치개혁의 국민들의 열망을 함께 결합시켜보자는 것이 야3당의 지금 외침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례성을 강화해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자.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대변되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대리인을 국회에 보내는데요. 정치적 대리인을 보내지 못하는 약대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집단, 숫자는 많은데 약해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되게 대집단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약하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세대, 농민들, 4대 약대 집단인데요.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머리띠 메고 아스팔트에서 또 시위하고 고성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정치적 대리인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잖아요. 이 사표를 되살리는 제도만 만들어서 100% 국민이 다 자기 의사가 국회에 대표되도록 하면 그 약대 집단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리인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농민당, 청년당, 녹색당, 뭐 대학당 이런 대표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도 그건 기본적으로 내각제 하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의석수를 만들어내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예, 문제 의식 자체는 공감하는데 비례성 강화 중요한 문제 맞고 그리고 지금 적기인 것도 맞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야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6개월 미룰 수 없지 않느냐. 시급성을 따지면 예산안이 먼저인데 이걸 연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12월 오늘 7일 날 처리하는 거하고 17일 날 처리하는 거하고 27일 처리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 되는 가치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1년도 예산을 놓고요. 그 당시에 소수 야당인 평민당이
지방자치선거법에 연계해서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예산 중요합니다. 우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랑 손잡고 처리하면 되지요. 소수 야당, 이제 3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잡고 4당 연대를 통해서 예산도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하고 이 개혁의 길을 놔두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요구를 들어주고 종부세를 계약하고 짬짬이 해서 이렇게 밀실 야합연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폐연대라고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야 성공하겠는가 이 정부가. 그리고 과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겠는가, 자유한국당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이죠. 이게 정가특위를 6일 연장해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미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다 요리해 놨습니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좋은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 안을 기준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그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2015년 2월 달에요. 중앙선관위가 그 안 냈을 때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당론으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걸 주장하는 야3당과 손잡고 예산안 처리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가면 개혁 정치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가시덤불 길로 접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저희가 3부에서 우상호 의원이 나오시니까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 예산안 표결에는 바른정의, 민평 모두 불참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동시 처리하자는 거죠. 예산안은 다 돼 있으니까 예산안 돼 있는 거와 더불어서 야3당과 함께 처리하자는 요구였는데요. 그 손을 뿌리치고 결국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은 것은 그건 불행한 동거다. 기득권 연대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대로가 좋다는 거거든요. 선거제도 프리미엄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대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대한민국으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의 꿈을 당이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박성이나 또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연동형 비례제를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문제나 나아가서 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설득하기도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게 대중적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예, 정개특위는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이게 옳지 않다. 선거제도 개혁해라. 우리는 지금 경제의 양적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 행복이 문제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행복하고 사회가 투명한 나라 치고 사표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연동형 비례거나 순수 비례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보다 훨씬 쉬운 제도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연동형 비례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30년 전 직선제 투쟁 이후에 최대 민주화 운동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따로 이 토론회 마련할 테니까 그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께 예. 적폐 연대가 웬 말입니까? 개혁 연대로 가십시다 하고 1인 시위.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5당 대표 만나자고 하시고 적폐 연대 대신 개혁 연대로 가셔야 성공하는 정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저희가 한 부처의 장관을 한 달에 2번이나 한 달 새 모시는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사안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윤해 사회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급박합니다 요새, 그죠?
네, 급박합니다. 정말. 국회에서 이 유치원 3법 처리가 어려울 걸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한 번도 시도한다고 하던데. 예, 양당 원내대표께서 예. 좀 전향적으로 예. 이 국민적인 그런 요구가 아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합의를 한 바 있고요, 이미. 그래서 오늘 아마 협상을 해서 최대한 이번 오늘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제 처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희망하시는 요청드리고 거죠. 있습니다. 예. 예. 희망하셔봤자 여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법안이 이게 회계를 두 개 나눠서 보조금은 에듀파인 도입하지만 부모들이 내는 돈은 일반 회계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처벌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겠다 이런 거죠. 요약하면. 그렇죠. 근데 예. 회계를 두 개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예. 예.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요. 예.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어디서 그렇죠. 수입이 들어왔고 어디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초에 문제의 발단이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느냐 이거였는데 근데 네.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 투명하게 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지금은 투명하게 할 부분 따로, 예. 그리고 마음대로 쓸 부분 따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자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예, 정반대 법안입니다. 애초에 문제의식과는. 자, 이건 이제 여의도에서 할 일이고 이게 잘 안 됐을 경우를 교육부는 당연히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법이 이제 좀 지연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 규칙을 저희 교육부 내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치원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규칙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외 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조항을 드러내면 이제 모두가 삭제하면 다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건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예, 저희가 자체 이제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제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이제 강제할 규정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의무화한다는 것에 강제성 이런 것들은 좀 법에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외 규정을 빼서 모두가 쓰게 할 수는 있는데 안 쓸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법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강제성이 좀 약하다. 네네. 그래도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렇게 하고 다른 행정수단으로 지도 편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예. 그 외에 또 지금 폐원한다는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실제 폐원 신청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모자란 교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작년까지도 그 자연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원화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그 자연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추세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폐원을 하거나 또 모집 중단을 하거나 이런 유치원들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서울 경기에 많이 좀 집중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원을 하겠다거나 이제 모집을 중단하는 유치원들을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지도하는 거죠. 폐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어기면 거기도 또 이제 3천만 원의 그런 벌금이나 이런 행정 지도 명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를 하고 교육권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집 중단이나 이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 지역을 이제 위기 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그 인근의 유치원들이나 혹은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정보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가장 가까운 곳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또 인근의 그 사립 유치원까지를 포함해서 하여튼 최대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치원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드리고 학급 신설은요? 학급 신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발표한 이제 가장 많은 게 병설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건데 폐원이나 모집 중단하는 유치원의 인근에 이제 그런 유치원들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지역에 병설 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네.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예. 그런 데를 정보를 또 알아야 되니까 이제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로 그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쁘겠네요. 네. 예. 그래서 2019년에 1000여 개, 1080개 학급이 신설된다는 건 이게 많은 겁니까? 잘 감이 안 오네요. 원래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게 2019년도에 500학급을 증설하겠다, 그두 배군요. 신증설하겠다고 예. 이제 국정 과제에는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10월달에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1000개 학급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바 있고 어제는 그것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네. 공약이 500개면 목표치가 원래 500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2배까지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2배를 할 이제 실행 계획을 각 네. 지역별로 다 실태 조사와 실제 계획들을 이제 세워서 확인하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돈은 그래서 어떻게 마련합니까? 돈은 저희가 이제 교부금에서 네. 지방 교부금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 교부금에서 지출할 예정이고요. 모자라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5천억의 교부금을 편성을 이제 해놨는데 예. 지금 어제 발표한 것으로 보면 단설 유치원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단설 유치원을 한 30여 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결정하고 짓는 데까지. 한 개 짓는데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최대한 해도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 그 교부금 편성이 필요하고 병설 학급수 증설이나 이제 또 통학버스나 이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한 것으로만은 한 1,000억 정도 네.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튼 계산이 돈을 모자라지 돼서 않는다는 거죠. 자세히 저희가- 알고 싶지는 않고요. 네. 돈이 모자라지 않는지만 알고 예, 싶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에서 우선적으로 이 네. 유치원 관련한 예산들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게 많네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한유청 재단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어제 아마 이제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이 한유총이. 그런데 이제 전국 조직이면 서울시 소속이군요. 애초에 예. 설립인가를 거기서 낸다. 설립인가를 거기서 받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런 상황들 한유총에서 했던 예. 활동들에서 뭐 집회할 때 학부모들을 뭐 2명씩 5명씩 이제 강제 동원한 그런 예. 카톡방에 이렇게 남아있는 서로 자료들. 남아 있는 이런 게 있다거나 혹은 쪼개기 후원하는 거. 예, 국회의원에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보고 그 어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예. 부분의 불법성을 좀 인지하고 아마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유총에 대해서 그럼 네,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승인을 내준 기준이나 예. 내부 그런 규칙에 공공성에 그런 부분들, 위배된다, 뭐 이런. 어긋나면 예.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한유총이 세운 전선이 있는데 그 한유총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지도부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정부는 보니까. 그런데 한유총이요 사립 네. 유치원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 조직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긴 서울시 지회 회장님하고는 또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회장님은 아마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랬던 걸로 듣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 예, 소위. 그런 분들이 이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이 실제로 뭐 공사립을 불문하고 국민의 세금과 부모님들의 교육비는 예.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원칙. 그 원칙을 회계의 투명성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한윤총이나 다른 사립 유치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 협조적으로 그 각 교육지원청별로는 다 논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 사립 유치원의 많은 숫자가 이미 지금 이미 이제 협조하고 교육청별로 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창구들은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서울시가 재단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한테 들어가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물러설 뜻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봐야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서. 그건 강경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네. 그런 적 없었잖아요. 재단 없애버린다 이런 이야기. 네, 제 식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재단 네. 없애버린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장관님은 매우 부드럽게 협박하시는 거고 저는 있는 그대로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학부모들이 그거 원하는 거군요. 물러서지 않기를 사실은. 여기서 물러서서 과거로 돌아가면 이때까지 다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책임을 그러니까요. 이제야말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회계의 예.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알면서도 항상 이런 강력한 단체 활동이나 요구사항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그래 왔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예. 이번에 이렇게까지 됐는데 물러서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다시는 못하지 않겠나. 그렇죠. 예. 예. 물러서지 마시고요. 이번에야말로.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래요? 확실하게 약속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고 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거꾸로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오늘 좀 국회에서 법도 통과가 되고 저희도 그거에 따른 그 시행령이나 규칙들을 좀 신속하게 개정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제도가 잘 안착돼서 현장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맞벌이 자녀들이 그 유치원 보냈는데 일찍 끝났어요. 네. 그 부모들의 퇴근 시간 아직 안 됐는데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이번에 대책이 나오나요? 이제 어제 발표한 것으로는 사실은 병설 유치원이 이제 한두 시면 끝나서 예. 그 맞벌이 부부와 그러니까요. 같은 4-5시간 경우에는 이상인데.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5시까지는 그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예. 5시까지는 이제 그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학교에서는 사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5시면 다 끝납니다. 예. 그 이후에 최소한 뭐 7시나 8시까지의 그쵸. 2-3시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5시에 퇴근해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에듀케어라고 서울시는 그렇게 그 5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또 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것을 메꾸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역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어.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이제 지역 수요 조사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유치원에서 다 운영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 5시에 끝나면 예. 그 돌봄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돌봄하는 그래요? 또? 예, 센터나 아니면 그럼 아이들 중에 부모들이 한 7시, 8시까지 돌아오는 아이들, 그래서 네. 2-3시간 또 공백이 생긴 아이들만 또 따로 네, 따로 돌보- 케어하는 그런 그게 시스템이 있군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정보들을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편하시죠. 아이들을 또 옮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이동해야 되고 뭐 또 아이들을 아무래도 옮길 수 있는 학부모가 그때 있으면 이미 돌봄이 필요 없는데 누가 옮겨줍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제 연장해서 돌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정해진 곳에서만.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돌봄 선생님들도 별도로 또 예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이제 또 그렇게 되면 통학 버스나 이런 예. 아이들 이동에 또 필요한 준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 저희가 내년 3월부터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지자체별로 때문에 차이가 있군요. 준비 상황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돌봄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인 5시까지는 이제 유치원도 학교에서 그 돌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이후에 어제도 이제 발표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간은 어떡하냐 하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이후를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준비와 또 지역별로의 이런 차이들을 좀 더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들은 좀 잘 준비해서 적어도 2020년에는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 어디서 얻습니까? 그 처음으로라는 그 서비스. 처음 학교로. 처음 학교로. 예, 죄송합니다. 처음 학교로는 이제 처음으로는 입학 뭐지? 유치원 입학 정보 소주 이름인가? 처음처럼. 그런데 이거는 다 이제 각 지역별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더 가깝게는 이제 지역별로 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 계신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이 그런 이제 행정 업무들을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혹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처음 학교로요? 아니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정보를 공개하는 뭘 시스템이고요. 몰라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네. 처음으로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처음 학교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 입학을 시켜야 되는 시기에는 처음 학교로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국 단위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요번에 이게 이제 작년에는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한 2%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60%가 넘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그 처음에 너무 이제 한꺼번에 몰리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는 동네 유치원들 중에 60%가 꽤 이제 거기 등록돼 있을 텐데 예. 거기 가서 그러면 추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첨하려면 왜 이 추운 날씨에 가서 줄 서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유치원의 정보를 쭉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순위 추첨. 선택지를 정하고 그게 이제 그 웹 뺑뺑이군요. 네.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홈페이지나 처음 학교로 같은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불편 사항은 유은혜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요. 정부 당정청 모두 확고한 의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물러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이 물러섰으니까요. 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다 더 이상 여기서는 의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야가 아니라 황사인가요? 황사의 라이퍼. 말이나 한 필 주고 저 말발굽 소리를 내야지 말 한 필 안 주면서 무슨 말발굽 말을 소리를. 본인 돈으로 사세요. 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잠깐 연결했었는데 야3당 손학규, 이정미, 정동영 새 대표 모두 두 분은 이미 단식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는 이게 기득권 동맹이다.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연대라고까지도 하고 있고요. 선거개혁 네? 제도가 적폐? 예. 선거 좀 심하네. 제도 개혁이 빠진 그런 예산안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다. 적폐연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예산안과 연동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핵심 이유는 이제 기득권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작게는 320명에서 340명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예. 350명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예. 뭐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 350명까지 가야 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한 40, 50명 늘리는 걸 받아주시겠느냐. 가뜩이나 정치 불신이 심한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바로 여기입니다.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안 하고가 저희 당의 의석수하고 무슨 큰 연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민이 과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걸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를 안 늘리면 적폐인가요? 핵심이 거기에 있다. 핵심이 그거죠. 민주당이 보면. 네. 근데 정의당은 예. 이참에 과감하게 늘리자. 예. 뭐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는 반대예요. 그거 뭐 불신이 워낙 깊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걸 원치 않는데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소리인가? 저희 당 당론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네, 그건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불안전하죠. 아니, 사실상은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지금 한 50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를 가지고 연동형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은 또 맞는데, 네. 근데 그거를 매우 시급하고 오래된 주제니까. 15년 논쟁한 거죠. 이게. 예. 지난번 개헌안도 예. 사실상 이 선거구제 정치제도 개편 문제와 연동돼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권력구조 개편. 내각제냐 대통령 직선제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선거구제 문제도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과 연동시켜버리면 예. 아니 개헌안까지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사안을 예산안에 연동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건 이것대로 논의하면서 예산대로 오늘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오늘 못하면 사실 못하는데 갑자기 단식 들어가시고 이러시면 어떡하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대표 다 의원님이 대변하면서 다 모셨던 분들입니다. 네, 다 더 이상 대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절실했으면 대표하실 때 하시지 왜 우리 당 대표할 때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막 딴 당 대표하시면서 하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다수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분 아니 세 분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선거구제 개편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예, 비례성 강화는 맞는 얘기죠. 그거 맞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구 의석에서 이 손해 보는 예. 소수 야당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강화해 왔어요. 사실은 점점 강화한 건 맞는데 근데 부족하다 아직은. 예. 부족하죠. 예. 그건 또 그 말씀은 맞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지. 방법론 가지고. 이게 극한적으로 투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 자기 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자기 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실 자기 당 이양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예. 다른 정당을 나쁜 정당 만들면서 자기 의석수를 늘리겠다 그러면 늘려집니까? 서로 좋은 대화를 해서 풀어봐야지.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 없이도 원하는 의석수를 차지할 정도가 되는 기득권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 않아서 미루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두 큰 양당을 압박하려면 아니요. 이 문제는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야당하고 계속 당시 여당하고 다른 당하고 협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선거구제 얘기는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가령 이런 겁니다. 민주당만 양보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몰고 가 있잖아요.
예. 민주당만 양보하면 됩니까? 어렵죠.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왜 이제 전두환식으로 말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만 갖고 그래요. 사실은 다 서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게 당론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당론은 지금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우리 당론이에요. 예. 그걸 부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도입하려면 석패율제는 다르습니다만은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그게 권역이든 전국 단위로 하든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돼요. 그게 마지막 쟁점이다. 국회의원 가장 큰 의석수를 쟁점이다. 늘리는 문제는 숨겨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해야 국민들에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지적이긴 네, 저희는 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거를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고 여당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지금. 뭘요? 정의당에서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설득해 달라는 거죠. 그것도 본인들이 좀 포함해서. 설득하셔 오시지 왜. 본인들은 자기 당 의석수 늘리기 위해서 싸우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시점을 놓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연동은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서 해야죠. 예. 비례성- 원래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요. 선거가 시행되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보통 6개월, 5개월 전에 확정해요. 예.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항상 국회 저희 다음 선거 3, 막판에 4개월 했죠, 앞두고 막판에.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꼭 2년 전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시냐?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선거구제를 바꿔놔야 예. 그 조그만 당들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정의당을 빼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그래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아, 그것도 아픈 지점, 예리한 지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점이 요 시점이어야 된다는 거는 내년부터 정기 개편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예. 올해 안 하면 자기 당이 존립이 어렵다. 그럼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우리를 기득권 정당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욕하냐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참. 근데 우리를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아니 뻔히 그 의도를 아는데 올해 해야 된다고 하는 저 말에 의도를 아는데 그래서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속 논의해서 물론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도 비례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논의해 보자는 정도로 이 입장이 좀 열렸잖아요. 이럴 때 같이 의논하는 게 좋죠. 이게 어떻게 압박으로 됩니까? 입장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도가 있는 것도 맞긴 하죠. 예. 그럼요. 바른미래당과 이 선거구제를 바꿔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지금 자기 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존립이 가능하다는 위기 의식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예. 근데 너무 정의의 편에 쓴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라고.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겠고요. 네. 예. 뼈를 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뼈? 뼈를 때린다는 거는 속내를 때리는 네, 부분이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전체적인 명분은 저도 동의하고 또 그리고 동시에 그 뼈를 때리는 부분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이걸 풀어야 돼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예. 국민들이 허용해 주시면 의석수를 한 2, 30석이라도 늘리고 예. 지역구를 좀 줄여서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허용해 줄지는 예. 그러면 5당이 같이 설득을 해야 돼요. 좀 5당이 같이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다 같이 네. 설득을 하고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네. 없어요. 다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를 상대로 싸울 게 아니라 5당이 같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보고 선거구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이 여의도 짬밥이 오래되고 네. 예. 또 허실실 그냥 실실만 해줘. 허실실 사실은 내공이 예, 대단한 분이라 이거 몰라셨던 분들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아픈 데를 때리시고 동시에 인정도 하시는데 자 그럼 이 사안은 그렇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네. 시간 마련할 테 그럼 나오세요. 한번 토론회 때 나오셔가지고 동시에 두드려 맞으시면서 주장을 해주시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친박 비박 보수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이 갈라져서 어렵다라는 공통 인식이 있어서 네.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박과 친박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친박들은 그 비박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이제 다 털고 가자 네. 이거고 친박 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실컷 뭐라고 했다가
사과부터 해라 이거거든요. 네. 예. 요거 관전평 한번 해주세요. 완전 역사의 퇴행이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주년입니다. 그렇군요. 네, 2년이 다가오는데 예.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 저 박근혜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뭐 잘못한 게 없다는 양 그 비박들한테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건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년도 안 됐는데 서로 후한무치라고. 반성은커녕 자기들이 일부 세력을 쥐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네. 옥새 쥐고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자기들이 뭐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렇게 일말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대통령 사면해라 뭐 비박들한테 니들이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런데 앞으로 거듭날 테니까 좀 같이 가자 뭐 이런 거까지는 내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역사의 퇴행이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한테 세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내 밑에 굴복해라. 이런 태도는 저는 국민의 용서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대표 아니시죠? 의원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워낙 또 여의도 사정이 밝으신 분이니까 네. 내년 4월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이고 또 다른 기소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친박계가 모여서 신당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원래 신당 창당 얘기는 이제 약간 협박용으로 김병준 네. 이때까지 비대위원장 그랬죠. 전원책 뭐 조광특위에서 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조광특위는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뭉치자고 하면 예.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조광특위에서 단 한 명도 못 자르잖아요. 잘라봤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같이 하자 그러면 예. 잘라봤자 다 같이 할 텐데 그게 결국은 혁신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어긋난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은 없이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친박계가 사과부터 하라는 것처럼 네. 말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친박계가 여차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불구속 상태가 되면 그 중심으로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박지원 의원의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위원장이 조광특위를 앞세워서 친박 의원들을 대거 자르면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창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당내에 있는데 오히려 비박계의 후보군들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해졌는데 숫자가 더 많으니까 나갈 일이 없죠. 지금 자기들이 주인인데. 그렇게 보신다. 예. 박지원 의원하고 그러면 합의 보세요. 네. 아니 근데 뭐 내가 제가 뭐 옛날에 어느 대표 할 때 같이 합의를 봤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변수는 김병준 위원장이 마지막에 조광특위를 가동해서 뭐 친박 의원들을 다 당협위원장에서 잘랐다. 예. 그럴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신당 창당은 없죠. 그런 식의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최순실 네. 농단 때 그 책임자들 친박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기준들을 듣다 보면 다 친박계를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자르겠다고 해놓고 못 자르고 있고 예. 지금 지금 차기 원내대표 당대표 나오시는 분들이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같이 하자잖아요. 그럼 자를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하자는데 어떻게 잘라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안 깨질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만 잘리는 거지. 저게 뭐 자기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안 자르겠다는데 예.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가 개편 때문에 거기로부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면도 두 당에는 있다. 바른당과 민주평화당 이렇게 뼈를 때리셨는데 그런데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 이학재 의원 이미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거의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언제 가죠? 그리고 5명, 6명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전당대회 전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기여해서 한 표. 예. 뭐 자리를 잡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근데
유승민 대표 같은 지도자급 인사들은 예. 그러면 완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와 협상을 해서 새로운 가치 어떤 협약을 맺고 움직이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개별로 보면 빨리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은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가거나 아니면 당 원내대표 선거 전당대- 이전에는 절대 어렵고요. 그러면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어려운 이유는 지금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 사이에 한 표 두 표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5명만 오면 선거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 영입을 못합니다. 음.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거기로부터 전당대회 전에 데려올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의원들을 데려올 건지 이 두 개의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이게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군요. 네, 네, 보시기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는 정말 한두 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 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예.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5명 한꺼번에 오면은 표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5명 정도. 누구 편인지 확실하지 않는 한 양쪽 모두 원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에서 만약에 5표가 간다. 예. 그건 나경원 의원 찍진 않죠. 나경원 의원은 탈당 안 했었잖아요. 그때. 그럼 나경원은 결사 반대하겠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렇다고. 그렇게 결사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원내대표 후보가 반대하는데. 그럼요. 그런 일이다. 알겠고요. 조국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사퇴론 중에 가장 황당한 사퇴론이라 봅니다. 어떤 묻지마 의미에서? 사퇴론. 왜냐하면 막 사퇴하고 떠드시는 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뭘 잘못했나요? 이번 그 감찰반이 뭘 잘못했나요?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골프 쳤다 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휴일날 골프 치면 민정수석이 그만둬요. 처음에는 이제 휴일이 아니라 근무일에 골프 쳤다고 오보가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오보 정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국회의원들은 예. 제가 야당 때 최순실 게이트 공격했던 사람인데 그거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문제를 제기할 때는 사실관계를 100%는 아니어도 70% 선까지는 확인을 하고. 일단 근무 시간에 골프 친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중에. 예.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개인 민원을 넣었다. 뭐 그건 이런 기강회의죠. 기강회의다. 예. 기강회의도 책임론은 불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기강이 해이한데 자유한국당 저 대표가 물러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을 범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물러나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이번 건은 예. 오히려 기강을 잡으려고 최고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신임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예. 비판적 입장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사퇴론 같은 정도 얘기 특히 인사 조치를 요구할 땐 좀 예. 무겁게 주장하실 때 그 무게가 있지. 조국 수석이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예. 근데 우병우랑 다르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우병우처럼 저렇게 전행을 저질렀거나 뭐 최순실 게이트를 전면에서 막아줬거나 그러면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한테 틈만 나면 물러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박지원 사실.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건 사법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는 음모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뭐 음모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틈만 나면 조국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도 청와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렇죠. 거지만 이게 이제 번질까봐 우려했던 거겠죠. 함부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예.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 그 여당 국회의원이 함부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알아서 내부에서 싸우시고요. 싸우면 붙여놓고 마지막으로 아니 이제 나온 이야기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는 본인이 북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상현 의원도 북한은 내가 잘 알아 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네.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연내 답방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새로운 설이네요. 네, 예. 내년 연초 1월 2월 연초? 네,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에 연동돼서 연초 1월 2월쯤 상반기 중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돼야 이게 될 것이다. 결정된다기보다는 좀 진전된 내용이 있을 때 그럼 그 전입니까 후입니까? 뭐 전해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전 좀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착 상태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아무나 아니에요. 다 대부분 연내 온 줄 알고 있잖아요. 연내 난 못 온다고 보는 게 네. 김정일 그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기일이 17일이에요. 예. 그 아버지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 북한에서는 17일 기일이면 16일 날 제사를 한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예. 저도 12월 중순까지는 못 움직이는 거고 예. 중순 이후에 움직이려면 그때 협상 들어가서 뭐 대화를 해도 연말이잖아요. 18, 19, 20일 그래서 나오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보통 북한은 신년사 작성을 하잖아요. 예. 최고 지도자가 다 모여서 하죠. 예. 신년사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말에는 오기 어렵다고 봐요. 일주일 동안 하면 안 될까요? 보통 열흘 한다는데 예. 3일 오고 일주일 하면 안 될까요? 뭐 내가 그런 거까지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연말에 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예. 연말에 현실적으로 연초다. 연말에 오냐 오냐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쪼일 필요 없다. 내년 연초에 오면 되죠. 뭐 언제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초에.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이 이런 북한 관련은 이럴 수가. 사실은 북한 관련은 모두가 예, 전망해봐야 다들 북한이 결정. 연말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나처럼 단언해서 연내에 못 온다는 말한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게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할 때 새로운 학설을 던졌기 때문에 맞으면 또 혼자 뭐 틀리면 망하는 거지. 뭐. 영광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운하이퍼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대, 고영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사상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80%라고 예견했던 전혀 틀린 전망을 했던 서기호 전 판사님 원래 스튜디오 나오기로 하셨는데 늦잠을 자서 전화 연결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벽 결과 나오는 거 지켜보시냐고 늦잠 자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이틀 전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도 전화 연결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님. 자,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80% 혹은 50% 박병대 대법관은 80%, 고영환 대법관은 50% 정도는 발부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말을 이렇게 바꾸십니까? 예, 기각을 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윤민성 판사와 명재훈 판사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가 방송 따로 들려드릴 텐데, 그 영장 판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망한다고 하셨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예, 전망을 틀리게 한 거는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 보셨을 텐데, 판사 출신으로서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제는 네. 그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인데요. 이제 네. 증거 부족으로 봤는데 네. 이제 임종원 USB 예. 그리고 이규진 업무수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네.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망을 했던 건데 예. 그 부분에서 만약에 네. 지시했다라는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거나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인사모 뭐 예를 들어서 알아봐라. 이런 형태, 알아봐라. 이런 형태의 문장이라면 이게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문건으로 구체적 지시가 아니어도 그럼 임종원 차장이 다 알아서 했단 말이냐라는 상식적인 반론에 대해서 그런 뭐 문장들도 당연히 지시라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네. 1심에서 그런 이유로 뭐 추상적인 지시였다. 예. 뭐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했었지만 예. 항소심과 그다음에 나중에 확정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지시를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예. 공모관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도 그 공모관계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예. 얼마든지 유죄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게 우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0% 전망을 내놨던 건데 예. 이게 이 전직 대법관이다, 전직 대법원장이다라는 이유로 좀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했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재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괄적 혐의를 적용하는 게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윗사람의 지시라는 게 다 그렇게 은근히 이루어지는 거지. 예. 매우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지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박근혜 대통령 정도 딱 한 명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 과장형 대표들도 있긴 합니다. 간혹.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랄까 좁게 해석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심증을 우리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모라는 것도요. 예. 꼭 지시가 있어야 공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범행을 인식하고 같이 공동의 시행 분담을 하면은 그게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지시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만. 저는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그렇게 수행했는데 상관이 냅뒀잖아요. 그러면 상관 뜻대로 한 것이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상관이 그런 그 하급자가 했을 때 상관이 제지하지 않았다. 이걸로 충분히 또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묵인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제 법적으로 또 판례에서 보면은 그런 묵인하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공모관계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묵인한 정도는 좀 약하고요. 좀 어느 정도는 지시를 하거나 뭐 관여한 게 있어야 되는데 묵인도 그 반복적으로 부분은 예.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한 묵인이라고 하긴 또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죠. 봐도. 묵인하 그렇게 너무 큰 일들 아닙니까 이게 뭐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그 배정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건데요. 저는 영장이 발부되는 걸 책임지겠다고 한 거지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의 책임은 예.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에게 있습니다. 영장 판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고요.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이 자꾸 불신을 받는 건데요. 저도 변호사를 이제 2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예, 정말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판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좁게 해석한다든지 예, 그런 어떤 또 형평성의 문제죠. 어떤 재판에서는 이것을 폭넓게 해석해 놓고는 또 어떤 재판에서는 또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MBC에서 지난 연결 때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 단독으로 현지 판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산 조작 있다, 가능하다. 그 판사 예, 재판부 배정하는데 이거 그 부분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영장 재판에서 보면은 그 심상철 고등법원장이 전산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시인을 했는데 예. 그것을 박병대 대법관에게 직접 지시받았다 이런 진술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알아서 공모관계가 예.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산 조작을 한 건 맞고 그것이 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 재판 개입으로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이거를 박병대 대법관이 지시 혹은 관여를 해서 공모를 했냐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다 밑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버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론하고 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와 지금 동떨어진 판결인 거죠. 이 그 판사들 그 재판부 배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산 조작까지 해서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어마어마한 사안 아닙니까? 사법부 내에서는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판사들한테는? 이미 많이 뒤집어졌죠. 아,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까? 점점 바뀌어갑니까? 분위기는 바뀌었고 다 뒤집어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임종원 차장한테 지금 몰고 가는 거죠, 책임을. 임종원 차장이 이미 과잉 구속됐으니까. 충성했다. 아, 과잉 충성. 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야. 말이 되는 게 저도 예. 이틀 전에 80%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있다고 말한 게 예. 지금 보니까 제 혀가 과잉 충성한 것 같아요. 제가 박병대 의원한테 배웠습니다. 한수. 아, 혀가 국민의 민심에 과잉 충성한 겁니까? 그렇죠. 저 생각은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혀가 과잉 충성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추느라. 충성했다.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다시 혀를 푸시고 현재 이 상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관에서 막히는데 벌써 대법원장까지 구속영장 치고 발부되고 이거 굉장히 요원한 일이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구속 기각된 거 보고 예. 충격을 받아서 1시간 동안 사실 멍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다가 주무셨죠? 정신 차리고 혀를 진정시켜 보니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영장 담당 판사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임종원 USB 그다음에 이규진의 업무수첩에 나온 그 내용들이 지시 보고받은 정황에 관한 내용들이 예.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추상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예.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법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종원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는 80여 명의 판사들의 진술이 있는데 예. 그 위로가 없다. 대법관의 지시에 의한 거다라는 것은 임종원이 그것을 임종원 전 차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죠. 그건. 그렇죠.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임종원이 지금 입을 닫고 있고 또 이규진이라든가 다른 이민걸 고등부장들도 입을 닫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위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입을 닫아야 자기 재판에서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시가 추상적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까처럼 알아봐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알겠어요. 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를 진술해 줄 만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80여 명의 심의관급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거든요. 임종원의 지시를 받지. 그러니까요. 그럼 임종원 전 차장이 혼자 다 뒤집어 쓴다는 얘기인데 독박을. 그리고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 임종원 차장한테 몰고 가는구나.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제가 기각된 거 보면서 역시 큰 도둑은 잡기 어렵구나. 이런 진리를 또 한 번 깨달았는데 정말 박병대 대법관이 큰 도둑 맞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도둑들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문제될 만한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원래. 자, 판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혀 사용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둑만 지금 구속돼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고요. 예. 방송이 네,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다뤘던 김동석 KAC 상임이사 최근에 KAGC.US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 그 시민참여센터가 비영리 단체라 정치인 후원이 금지돼서 정치인 후원이 가능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단체가 별개라고 하네요. 제가 옮긴 줄 모르고 시민참여센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불친절한 에이스는 월요일날 몰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준 황교익 선생님이 안 오셨습니다.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익입니다. 와봐야 또 3분이니까. 자, 오늘 아예 전화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3분 남았는데. 문재인 대표에서
그 대장균이 나왔다는 뉴스가 아, 그랬어요? 이번 주에 됐었어요. 예. 절임 배추. 절임 배추에 대한 미생 문제가 예. 김장철만 되면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절임 배추에서 대장균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오염원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할 예. 것이라 그러면 왜 대장균이 나오는 건가? 예. 예, 그렇죠. 뭐 배추에서 왔나 물에서 왔나 예. 뭐 그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뭐 장화 같은 거 신었을 때 뭐 이런 데서 오염원이 있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오염원의 하나로 이렇게 천일염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소금은 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꼭 소금이란 말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금은 그 세균을 죽인다라는 우리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죠. 인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세균이 없을 것이다. 대장균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인식이 그런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내의 논문들을 보면 이 천일염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대장균, 일반 세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품공전에서 그 대장균 보통 이제 이런 그 식품에 관해서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빈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인 일본, 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예만 들면 칩니다. 모르고 이러는데 자. 이 관계 없어요. 그냥 일본의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 가장 유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그 기준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일본은 소금에 대한 기준들을 민간에 많이 이양을 해놨는데 네. 소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일본 소금 산업협회에서 보면 예. 대장균과 일반 세균에 대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공정과 거의 같은 급의 그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은 그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일본에 왜 그 대장균과 일반 세균에 대한 기준들이 다른 여러 나라 보면 안 돼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 절임식품도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먹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식습관이. 절임식품을 할 경우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들어가서 웬만한 시간에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대장균과 일반 세균의 증식이 굉장히 급하게 빨리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위험한 의미에서는 거죠. 배양액을 만들어준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절임 배추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사건이 언제 이렇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소금 절임할 우리 소금도 지금 이런 그 대장균과 일반 세균에 대한 기준들을 식약처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식약청장 노리시는 겁니까?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준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황교익 월요일 뵙겠습니다. 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자.